KETA 불어 사례가 태국 내반한 감정과 더불어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밴 코리아 밴 코리아 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태국과 한국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세계 각국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 예일대 경제학도 노라는 이 주제로 논문을 쓰기 위해 태국에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27살 노라입니다. 방콕에 도착한 날 공기는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덥기만 해서 숨쉬기 어려웠던 게 아니었어요. 그건 뭔가 다른 거였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죠. 어쩌면 기대감, 어쩌면 두려움, 아니면 그저 미지의 세계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책으로 읽어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도 공항에 서서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내 손에 든 여행 가방을 쥐고 있는 이 순간을 준비할 순 없었어요. 여정은 길었고 저는 지쳐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냈죠. 자료를 조사하고 짐을 싸고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책과 화면으로만 알던 나라에 왔는데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같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가장 먼저 소음이 저를 덮쳤어요. 경적 소리, 사람들의 큰 목소리, 엔진이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와 길거리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면에서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봤어요. 하늘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지만 그 사이로 오래된 무언가가 보였어요. 낡고 허름한 사원이 조용히 서서 혼돈을 지켜보는 듯했죠.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한 공간에서 공존하려는 이상한 대조였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다시 상기했어요. 제가 연구하는 주제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갈등은 분명 존재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게 돈 때문이라 말했고 망쳐버린 사업 거래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문화 때문이라 했어요. 한국 미디어의 영향력이 이 지역을 휩쓸며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찾으러 온 거였죠. 택시를 잡아 새로운 아파트 주소를 운전사에게 알려주었어요. 차가 거리를 빠르게 달리며 창밖으로 도시가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밝은 타이어 간판들이 도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광고들이 번쩍였어요. 거리 시장에선 사람들이 음식 가판대 주변에 몰려들었고 바로 한 블록 뒤에선 명품 의류와 보석을 파는 고급 매장이 있었어요. 방콕은 극단적인 도시였고 저는 그 도시의 사방에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요.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으며 유리창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죠. 바로 아래 시끄러운 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층으로 올라가며 여정의 피로가 제 몸에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편안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침대, 책상, 부엌. 하지만 아직 집 같진 않았어요. 그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천천히 짐을 풀면서 생각을 멈추려 했어요. 하지만 다가올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건 어려웠죠. 나는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왔지만 이제 막 태국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내 연구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찾고 있던 답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도시, 이 나라가 내가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나를 바꿔놓으면 어떡하지? 머리를 흔들며 그런 걱정들을 떨쳐내려 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일을 하러 여기에 온 거고 그 일을 해낼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도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을 듣고 있을 때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방콕에는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단지 내 연구 이상의 무언가요.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일찍 깼어요. 해가 막 뜨려고 하는데도 이미 공기는 따뜻했어요. 빨리 옷을 입고 낮에 도시를 탐험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가볼 곳들의 목록, 만나야 할 사람들, 인터뷰할 일정들이 가득했어요. 일정이 꽉 차 있으면 저는 마음이 안정됐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거든요.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섰어요. 방콕에서의 첫 하루를 최대한 알차게 보내리라 결심하며요. 거리는 또다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압도되지 않았어요. 저는 목표를 가지고 걸었고
제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주황색 승복을 입고 한 줄로 걷는 승려들, 그들의 고개는 기도로 숙여져 있었어요. 길가에서 꽃을 파는 여자들, 나이가 들고 지혜가 담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어요. 도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고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순간들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라는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감각이 인상 깊었어요. 태국은 대조적인 것들이 어떻게든 어울리는 곳이었어요. 제가 여기 오래 머물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직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외부인, 방문객이었어요. 그리고 바쁜 거리 한가운데 서서 제 주위에서 펼쳐지는 삶을 지켜보면서 이 도시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방콕은 사람의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영구나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정이 단순한 사실과 수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태국을 떠날 때쯤이면 저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콕에서의 첫 진지한 대화는 지역 택시 운전사인 카셈 씨와 나눴어요. 그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오랜 시간 햇볕 아래에서 지내며 쌓인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피곤해 보였고 핸들을 잡은 손에서 그가 단순히 저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려는 것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카셈은 제가 보통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지만 그와 잠깐 이야기 나눈 후 그가 단순한 운전사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붐비는 거리, 네온사인과 시장 가판대를 지나쳐 가면서 카셈은 입을 열었어요. 그들이 와요. 그는 갑자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내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와서 큰 가게를 열고 작은 가게들은 문을 닫죠.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도로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너무 꽉 쥐고 있었어요. 우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가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그의 말에는 묘한 무거움이 있었어요. 마치 원치 않는 손님처럼 차 안에 자리 잡았죠.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긴장에 대해 읽어본 적은 있지만 그걸 매일같이 겪는 사람에게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문을 닫은 상점들 앞을 지나갈 때 마치 감긴 눈처럼 철문이 내려진 가게들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사업 경쟁 이상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카셈의 좌절감은 외국 기업이 그의 도시에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묻혀 있었어요. 가게만이 아니에요, 아가씨. 그는 잠시 침묵 후에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일자리도 그렇죠. 미래도요. 우리 아이들. 그들은 닿을 수 없는 꿈을 꿔요. 그의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뱃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속에 들어와 버린 듯한 느낌이요. 이건 단순히 연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묵직한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일기를 쓰며 메모를 남겼어요. 카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내내 귀에 맴돌았고 핸들을 꽉 잡았던 그의 손이 마치 그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존재인 듯 보였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대비는 뚜렷했고 그것은 카셈의 아이들이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그의 말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한국 식당 주인인 미니 씨였어요. 그녀의 가족은 몇 년 전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 태국으로 이주했어요. 식당은 잘 운영되던 중이었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생겼죠. 요즘 힘들어요. 그녀는 피곤해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주에 누군가 가게를 망가뜨렸어요.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창문도 부서졌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왜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국인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지울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미니 씨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싸움을 걸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자리 잡은 이곳은 그녀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잘못한 게 없죠.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그녀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분명했어요. 그녀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축 처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에 눌려 있었어요. 딸이 여기서 자라길 바랐어요. 그는 잠시 후에 말을 이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외의 세상을 받아들이길 바랐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려는 듯 손으로 눈을 급히 문질렀어요. 이젠 제 실수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떤 말을 해도 그녀가 더 나아지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말이 마치 두꺼운 담요처럼 내게 짓누르는 걸 느끼는 것뿐이었어요. 미니 씨의 딸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학교 반 친구들이 미니 씨 딸에게 삿대질하며 말을 걸었고 저는 그 말이 미니의 딸을 태국의 정체성과 소속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키는 말들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미니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미니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여기에 왔지만 이제는 그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니 씨의 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카셈의 말 속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던 분노와 좌절감은 이제 훨씬 더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건 정체성과 소속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곳을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생각할수록 제가 여기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막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은 단순히 수치와 무역거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고 역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두 문화가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학문적 연구여야 했어요.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마찰을 연구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 이상의 문제로 느껴졌어요. 이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희망과 꿈, 두려움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방콕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 역시 이번 여정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방콕의 경제적, 사회적 긴장감이 표면 아래에서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정치학 칸티 교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는 수십 년간 태국 정치의 복잡한 층을 연구해온 학자였고 단순히 지식만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교수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의 눈은 친절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목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피로가 느껴졌어요. 그는 앉으라고 권하며 저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트를 손에 들고 앉았어요. 당신의 연구 논문 초안을 봤어요. 그는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당신이 올바른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노라, 이건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듯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보는 긴장감, 한국 기업에 대한 적대감, 그건 사실 한국과는 큰 관련이 없어요. 이건 태국 내부의 문제들 때문이에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우리의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 청년 실업, 정치 부패. 이게 진짜 문제들이죠. 세상이 보는 태국의 모습 활기찬 관광지,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그건 전부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 밑에 있는 갈라지는 틈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그의 말이 제 안에 스며들면서 저의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외국 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러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칸티 교수가 말한 것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냈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은 보다 더 큰 병의 하나의 증상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노라. 그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비밀을 나에게 털어놓듯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자신들을 뒤처지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한국인들은 그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화살을 돌릴 곳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맞춰보려 했어요. 카셈이 자신의 자녀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해 느끼던 좌절감, 미니 씨 가족이 그들이 만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받고 있던 상황.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그 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저는 태국 정부가 빈부격차, 기회 부족 그리고 모든 계층에 퍼져있는 부패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왜 해결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희망보다는 체념이 담긴 미소였죠. 책임을 전가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 사람들의 분노를 외부로 돌리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화를 낼 때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게 되죠. 그의 말은 어두운 구름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고 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희생양을 내세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태국의 맥락에서 그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듣는 것은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이건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현실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칸티 교수와의 만남 이후에 시위 현장에 서 있었어요. 방콕에서 시위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 시위는 뭔가 달랐어요. 공기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더 절박하고 생생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시위자들은 팻말을 들고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여 구호를 외쳤어요. 하지만 그 구호들을 더 가까이서 들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구호들은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태국어였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나 외국의 영향력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일자리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임금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부자들을 위한 시스템 때문에 빼앗긴 기회들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시위대의 얼굴을 보았어요. 젊은이도, 노인도, 남성도, 여성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단순한 경제적 안정 그 이상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믿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또는 불가능한 장애물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위해요.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가 느껴지면서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들의 무게가 저를 덮쳤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 이상이었어요. 이건 권력에 관한 문제였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을 때 사회가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기회가 소수에게만 집중될 때 나머지는 그저 남은 부스러기를 놓고 싸워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 시위를 떠나면서 떨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저는 특정 경제적 긴장을 연구하기 위해 태국에 왔지만 지금 제가 밝혀내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어요. 이건 두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권력 구조가 내부에서부터 사회를 어떻게 부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시위의 소리가 여전히 귀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이 태국과 같은 낭떠러지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는지 궁금했어요.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이 번영과 진보라는 겉모습 아래 그들만의 묵묵한 투쟁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 균열들이 언제쯤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상황을 파헤칠수록 저는 시위의 중심에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여러 번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었죠. 바로 탄니라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거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지도자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방향을 찾고 명확함을 얻었어요. 그녀는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그런 면을 상쾌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녀를 만나기로 했을 때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분노에 찬 사람, 태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낼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우리가 만났을 때 탄니는 나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거의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듯했죠. 그녀는 시끄럽지도 않았고 제가 예상했던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작은 카페의 한적한 구석에 마주 앉았어요. 시위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세상에 있는 듯했죠. 그녀는 천천히 차를 저으며 감정을 읽기 어려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하려 소소한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우린 한국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말이죠. 우리는 우리 정부에 화가 나 있어요.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둔 거죠. 한국인들은 기회를 잡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그녀의 말이 거칠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다가왔죠.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녀가 맞았어요. 이건 한국인과는 관련 없는 일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차지해버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을 외부 위협에 노출시킨 정부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겐 자신들을 보호할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이 시위는 외국인 혐오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망에 의한 것이었죠. 탄니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주위를 봐요. 졸업한 아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두세 개의 일을 하면서도 겨우겨우 생활해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죠. 정부는 뭐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높은 자리에서 우릴 지켜보며 우리가 거리에서 고군분투하는 걸 보고 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무거운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방콕의 경제적 긴장을 연구하러 왔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진짜 이야기는 생존에 관한 것이라는 게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한 시스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문제였어요. 우린 미워서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탄니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어요. 우린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길 원하죠. 정부가 우리를 듣지 않으니 우린 소음을 만들어요. 큰 소음을 내죠.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가 이해해 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순간 나는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내 모든 연구, 모든 데이터, 모든 이론이 탄니가 묘사하는 인간 현실 앞에서는 갑자기 하찮아 보였어요. 저는 거기 앉아 손도 대지 않은 노트를 앞에 두고 갈등에 빠졌어요. 저는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을 쓰기 위해 여기 왔지만 이제는 그 갈등이 훨씬 더 깊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국적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건 외국 기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을 방치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탄니는 쓴맛이 서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수천 가지의 말하지 못한 좌절감을 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화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녀는 물었어요. 모든 걸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분노만이 남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만남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동안 제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갈등에 대해 쓰면서도 그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이 분노는 한국인들에게 향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정부를 향한 분노였어요. 이 시위는 증오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건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외침이었어요. 나는 혼잡한 거리의 한 구석에 서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또 다른 시위가 모여드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위를 다르게 보았어요. 팻말, 구호, 분노 그건 외부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면서 저는 제가 더 이상 경제학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무역 거래나 시장 경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공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사회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 사람들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손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종종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답을 찾기 위해 잘못된 곳에 책임을 돌리게 되죠. 탄니와 그녀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그 시위는 그들이 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인들과 싸우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을 방치한 시스템과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었어요. 끝내고 떠나면 되는 연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이제 저희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제는 진실을 알릴 책임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실.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탱하려고 애쓰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비난해야 할 때 얼마나 쉽게 잘못된 대상을 탓하는지에 대한 진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변했고 그 변화와 함께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찾아왔어요.